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빠는 없었어요. 아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사진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늘 아빠가 궁금하고 그립기만 했어요. 엄마는 각종 소규모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지대에서 조그만 찻집을 운영하셨는데 가게에 딸린 단칸방이 저희 보금자리였죠. 엄마, 몇 밤 자면 아빠를 볼 수 있어? 어? 엄마, 몇 밤을 더 자고 나면 아빠를 볼 수가 있냐고. 갑자기 왜? 우리 용이는 아빠 없이도 재밌게 잘 지내면서. 아니야, 아빠 보고 싶어. 아빠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나도 알고 싶어.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행주를 들고 애꿎은 테이블만 뽀득뽀득 닦으셨어요. 여기 얼룩은 왜 이렇게 안 지워지냐. 누가 이렇게 칠칠치 못하게 흘리고 갔대. 엄마, 세탁소 아줌마는 아빠가 참치잡이배를 타고 남태평양에 돈 벌러 가셨다고 했어. 어? 미용실 누나는 아빠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퍼올린다고 집에 못 온다고 했어. 뭐? 근데 담배가게 아저씨는 아빠가 어마무시하게 큰일을 해서 집에 못 오는 거라고 했어. 아유, 다들 할 일도 없다. 남 일에 웬 관심이 그렇게 많대? 그럴 시간에 자기 식구들이나 챙기지. 엄마, 설마? 뭐? 응? 설마 나는 아빠가 셋이야? 얘는 어린애가 상상력도 참 풍부하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엄마가 그렇게 남자를 후리고 다닐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나는 아빠 사진도 없어? 아빠가 있기는 해? 그건 나중에 우리 용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다 들려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때 제 소원은 8살이 되는 거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아빠에 대해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양손을 모으고 간절히 산타 할아버지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용이는 엄마 말 잘 듣고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 닌텐도 게임기도 좋고 커다란 사자해성 레고도 필요하고 건담 프라모델 조립도 장난 아니게 잘할 수 있지만요. 그래도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은 아빠가 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눈 떴을 때 아빠가 제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빠가 없는 크리스마스 아침이면 저도 모르게 서러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용아, 왜 울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울어?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준 공책과 연필도 좋은데 내가 원했던 선물과 살짝 달라서. 어? 그럼 다른 거 달라고 다시 빌까? 아니, 괜찮아.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이 선물도 너무 고맙긴 한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멈춰. 엄마. 내 새끼. 우리 용이가 진짜 원하는 걸 산타 할아버지가 못 맞췄네. 그래도 내년에는
꼭 우리 용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고, 응? 우는 아이에겐 산타 할아버지가 뭐 준다고?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시니까 울면 안 돼.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아빠에 대해 들려준다고 약속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도 아빠 이야기는 일절 이야기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빠를 향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해가 바뀔 때마다 친구들은 저를 아빠 없는 아이라며 끊임없이 놀려댔습니다. 그 중에서 부잣집 아들이라고 잘난 척하던 이상민이라는 아이가 가장 심했습니다. 제가 받아쓰기와 수학 문제를 잘 풀어서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으면 특히 더 저를 놀려댔습니다. 문지용, 받아쓰기 100점. 지용이는 수학도 잘 푸는데 국어도 잘하네. 아주 멋져. 100점 맞은 지용이한테 박수. 선생님의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하고 어서 빨리 수업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어요. 야, 이것 봐라. 우리 아빠가 스위스 출장 갔다가 사온 맥가이버 칼이다. 멋지지? 우와, 대박. 완전 간지 장렬. 이걸로 사과도 깎을 수 있고 캔도 딸 수 있어. 대단하지? 우리 아빠는 나한테 만년필 사줬거든. 이거 볼펜보다 더 좋은 거다. 우와, 신기하다. 갑자기 아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친구들이 아빠한테 받은 선물 자랑이라도 하는 날이면 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 꼭 상민이와 못된 친구들이 저를 놀려댔습니다. 문지영, 넌 뭐 없어? 아빠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딱 닫더라. 야, 아빠 없어. 뭐? 아빠가 없다고? 너 몰랐구나? 문지영은 아빠 없이 엄마랑 살잖아. 신기하게 성도 엄마랑 똑같대. 원래 아빠가 없으면 엄마 성을 쓰는 건가? 야, 문지영 말해봐. 그래? 야, 이상민, 조용히 안 해? 얼레리 꼴레리 문지영은 엄마 성을 쓴대요. 얼레리 꼴레리 아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른대요. 저만 보면 일부러 아빠 이야기를 꺼내는 그 녀석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턱을 맞고 휘청 뒷걸음치던 상민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뒤로 발라당 넘어졌고 제 배 위로 올라탄 상민이는 제 얼굴을 사정없이 폭격했어요. 저는 상민이를 밀쳐서 눕힌 뒤 온 힘을 다해 주먹질을 했습니다. 저희는 쌍코피가 터질 때까지 서로 으르렁대며 싸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달려가서 선생님을 모셔왔고 그제야 저희는 떨어졌어요. 문지용, 이상민, 둘 다 손들고 서 있어. 너희 부모님 오실 때까지 교실 뒤에서 무릎 꿇고 앉아 벌 서는 거야. 알겠니? 상민이와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벌을 섰어요. 선생님의 연락을 받은 상민이 엄마와 저희 엄마가 황급히 교실로 뛰어들어오셨어요. 어머머, 아이고 선생님, 우리 상민이 얼굴이 왜 이래요? 왜 쌍코피를 흘리고 눈은 밤탱이가 되어 있어요? 지용아, 피 좀 봐. 선생님, 애들 괜찮은 걸까요? 네, 어머니. 상민이랑 지용이가 싸웠는데 어쩌다 보니 코피가 터졌어요. 서로 세게 때려서 맞은 게 아니고 살짝 스친 것 같은데 상민이는 계속 아프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살짝 스쳤는데 코피가 터진다는 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예, 너가 우리 상민이랑 싸운 애지? 예, 뭐 때문에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애를 패고 난리야? 귀한 아들한테 매 한 번 든 적도 없는데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때려, 응? 어머니, 상민이가 지용이를 놀려서 지용이가 못 참고 주먹을 든 겁니다. 네? 아휴, 우리 애가 뭐라고 놀렸길래 주먹 다짐까지 한 거죠? 네? 상민아, 뭐라고 했어? 나는 사실대로 말했어. 아빠가 없어서 성도 자기 엄마 성을 쓴다잖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저 자식이 참나.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아니꼬였구나. 네가 아빠 없는 거 맞잖아. 아니니? 어머니. 아유 진짜 아빠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선생님, 우린 병원에 가봐야겠으니까 이만 갈게요. 아유, 난 또 뭔 일이라고. 상민아, 가자. 상민이 엄마가 상민이를 일으켜 세우고 가방을 챙겨서 나가고 선생님은 엄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도 이만 가볼게요. 엄마가 저를 꼭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용아.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가 진짜 미안해. 사랑해.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울지 마. 친구랑 싸워서 잘못했어. 다시는 안 싸울게. 저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용아. 용이가 잘못한 거 없어. 용이를 놀린 친구들이 잘못한 거야.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용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아빠 이야기를 해줄게.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는 또다시 아빠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10살이 되던 해 엄마 찻집에는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며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왕씨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왕씨 아저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엄마를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혹시 왕씨 아저씨가 제 친아빠가 아닌가 의심을 했지만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걸로 봐서 아빠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친구들한테 아빠 없는 아이라고 온갖 괄시와 놀림을 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와 왕씨 아저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방으로 가려면 가게를 가로질러서 지나가야 하는데 저는 눈물범벅이 되어 퉁퉁 부은 얼굴을 보이기 싫어서 입구 쪽 소파 뒤에 숨어 앉아있기로 했죠. 엄마와 아저씨는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른 채 대화를 이어갔어요. 세탁소 미용실은 왜 이렇게 늦어? 가게 문 닫고 다 같이 술 한잔 하랬더니 이러다가 제사 지내겠네. 오시겠죠. 여사님들 오시기 전에 우리끼리 한잔 합시다. 이게 그 유명한 소리예요. 나라님들만 마신다는 그 유명한 30년산. 야, 나라님이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목 넘김부터 다르네요. 오늘따라 술이 달다 달아. 그래서요, 미씨 고향이 어디라고 하셨죠? 제 고향이요? 제 고향은 저 남쪽 바다 아주 작은 섬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새섬이라고 사람보다 새들이 더 많이 사는 섬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미씨가 섬마을 처녀였군요. 섬마을 처녀라 멋져 불어요. 네,
그것도 그냥 섬마을 처녀가 아니라 꿈 많은 섬마을 처녀였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저는 서울로 상경을 했는데 서울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제가 일한 곳은 방직 공장이었는데 미싱이 시계바늘처럼 24시간 내내 돌았죠. 미싱을 돌리면서 셔츠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미싱 바늘이 와자작 손에 박혔어요. 아유, 어떡해. 아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맞아요. 무진장 아파요. 그래도 어떡해요. 미싱을 거꾸로 돌려서 살에 박힌 바늘을 빼내고 그 피투성이 손가락을 미싱 기름에 푹 담가서 피를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했죠. 사람 걱정은 안 하고 제품에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어요. 소독은요? 치료는요?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도 공장이 잘도 돌아가던 시절이었죠. 그때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산재니 농성이니 그런 걸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야학에서 만난 선생님. 그 사람은 제 다친 손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네주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냥 평범한 차 한 잔이었을 뿐인데 그 차 한 잔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던 제 안의 허기를 채워주었어요. 그때 결심했어요. 나중에 돈을 벌면 꼭 찻집을 차려야겠다고. 나처럼 채워지지 않는 누군가의 허기를 차 한 잔으로 채워주겠다고. 술은 절대 팔지 않고 웃음도 절대 팔지 않는 오직 차만 파는 찻집을 하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미 씨가 지금 찻집을... 아하, 그때 꿈을 이루셨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럼 그때 차를 건네준 사람이 혹시 용이 아빠인가요? 네, 맞아요. 저는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애정결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잘해줘도 마음 주고 딸랑딸랑 강아지 마냥 꼬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있더라고요. 술맛 좋고. 술이 되어 그런가. 저 이런 이야기 단 한 번도 안 꺼내봤어요. 제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이라고요. 오늘따라 술이 술술 들어가네요. 그래서요. 결혼은요? 결혼요? 못했어요. 그 사람은 잘 나가는 명문대 대학생. 나는 공순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람의 집에서는 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이미 집안에서 인정한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서? 뭐래더라. 아무튼 그 사람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있을 자리는 없다면서 아이를 지워달라고. 그 사람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봉투를 주시더군요. 네, 딩동댕동. 그때 받은 돈으로 차린 게 이 찻집이랍니다. 맞아요. 제 아이를 팔아서 남긴 게 이 찻집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 용이한테 해요? 아빠를 팔아서 찻집을 차렸다고. 어떻게 말해요?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그 말은 못하겠어요. 미씨. 왕씨 아저씨가 엄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제 안에서 꿈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소파 뒤에서 벌떡 일어나 엄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뭐? 아빠가 날 버린 거야? 그래서 사진도 없는 거야?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난 거야?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거야? 엄마가 돈을 받아서 이 찻집을 차려서? 용아, 용아, 너 언제 왔어? 처음부터 다 들었어. 엄마가 하는 말, 아빠 이야기 다 들었다고. 엄마 미워. 엄마가 돈만 안 받았으면 아빠는 떠나지 않고 엄마가 아빠를 잡기만 했어도 나는 아빠 없는 아이가 안 됐을 거야. 아빠 없는 아이라고 친구들이 놀리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같은 거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저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용아, 용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용아! 애타게 저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발은 빨랐습니다. 쏜살같이 발음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앞을 보지 않고 무작정 마구잡이로 달려나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빵빵, 빵빵 하는 차 경적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새 저는 도로를 가로질러서 길 건너편으로 가 있었어요. 길 건너에 엄마가 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다시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리면 아빠 없는 아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꼬리표를 뗄 수 있다는 듯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때였어요. 끼익 하는 단말마 같은 브레이크 소리와 타이어 마찰음이 들려왔어요. 이어서 쿵하고 둔탁한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이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대는 소리. 저는 갑자기 모골이 소면하도록 무서웠습니다. 발은 이미 멈춰 서 있는데 차마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구급차 불러요! 사람이 다쳤어요! 구급차! 구급차!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싼 곳을 향해 홀린 듯이 걸어갔습니다. 설마 혹시 엄마의 붉은 슬리퍼가 보이는 순간 다리가 후덜덜 떨렸어요. 거기엔 엄마가 피를 흘리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향해 울부짖었고 잠시 뒤 엄마는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엄마는 엄청 위중하고 큰 수술을 받으셨고 저는 왕씨 아저씨와 함께 엄마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요. 10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수술 후 이틀이 지나고서야 저는 엄마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얼굴과 팔다리에 붕대를 칭칭 메고 있는 엄마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엄마. 용아, 용아.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엄마. 나 두고 죽으면 안 돼. 용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엄마, 죽지 마. 제 안에서 참고 있던 울음이 대성통곡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재빠르게 저를 중환자실 밖으로 내보냈어요. 안정이 필요한 환자들이에요. 중환자실에서 소리내면 안 돼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엄마, 엄마!
그날 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수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자 저는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어요. 엄마한테 욕했던 것과 아빠를 보내달라고 빌었던 일과 차마 용돈을 달라는 말을 못해 엄마 가게 금고에서 몰래 500원을 꺼내 썼던 일들이 모두 후회되고 그 일 때문에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내가 도로로 뛰쳐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나 때문이야. 내가 뛰쳐나가지만 않았어도 엄마는 살아계셨을 텐데 다 나 때문이야.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고 싫었습니다. 제가 미워서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장례는 동네 상인의 아주머니들과 왕씨 아저씨가 치러주셨어요. 화장한 엄마의 유골은 가까운 바다에 뿌렸습니다. 메이씨, 잘 가요. 여기서 고향 앞바다까지 흘러 잘 가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탁소집 아주머니와 미용실 누나와 왕씨 아저씨가 남아서 저의 거취에 대해 상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씨 수첩에 적힌 연락처에는 다 돌렸단 말이죠? 그렇다니까. 이름만 봐서는 누가 누군지 내가 아나. 그냥 전화번호 있는 대로 전부 다 전화를 해서 문미이라고 아십니까? 노래 물었지. 그런데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휴, 가여운 것. 여자 혼자 억척스레 사는 건 알았는데 일가 친척이 요래 없는 줄은 몰랐다잉. 용이 아빠는요? 언니가 용이 아빠 연락처는 놔뒀을 텐데. 어데? 못 봤다. 뭐 짐작이 가는 데가 있긴 한데 야멸차게도 그런 사람 모릅니다. 이러는 기라.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알면서 딱 잡아떼는 듯한 느낌적 느낌. 와, 그 느낌이 쎄한 거 있잖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말하지. 문미 씨가 사망해서 아들 문지웅이가 지금 갈 데가 없다. 당연히 했지. 전화 끊을까봐 잽싸게 막 속사포로다가 우두두두두두 그래 말했지.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니? 그럼 용이는 어떻게 해요? 여서 아들 하나 더 키울 형편 되는 사람이 어딨노? 살림살이가 다 거기서 거긴디. 이럴 땐 정부가 책임을 져야지. 정부가? 고아원에라도 보내야지. 하긴 고아원에 가서 입양이라도 되면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저를 거둘 친척도 지인도 나타나지 않아서 고아원에 데려다 준다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때 찻집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온통 떡져 있었고 행색은 몹시 초라해 보였습니다. 꼭 불황자가 아니면 노숙자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호리호리한 체형에 날렵한 턱선에 어쩐지 쓸쓸해 보이는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단박에 알아버렸어요. 어? 엄마? 엄마랑 닮았어. 네. 그 남자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몇 번은 본 것만 같은 엄마의 남동생, 저의 외삼촌이었어요. 누, 누구세요? 문미일 씨 남동생입니다. 와 이리 늦었습니까? 장례식 다 끝나고 화장도 다 끝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외국 어디에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라고. 보르네오면 가구 만드는데?
네, 나무 공장에서 일하기는 했죠. 저, 누나가 남긴 게, 요 찻집하고, 쪼기, 용이하고, 둘밖에 없어요. 찻집이래봤자 월세로 하던 거라, 권리금도 얼마 안 될 거고, 용이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고원에 보내야 하나 의논하던 참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삼촌이 뚜벅뚜벅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이름이? 문지용이요. 그래, 네가 용이구나. 나는 문상혁이라고 해. 네 외삼촌. 늦게 와서 미안하다. 지용아, 이제 삼촌이랑 같이 가서 살래? 옷차림새만 봐도 노숙자 같아 보이는 삼촌이었어요. 저는 불안했지만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네. 왕씨 아저씨가 삼촌 몰래 눈짓을 하더니 저를 불렀어요. 용아, 정 가기 싫으면 솔직하게 말해도 돼. 불편하겠지만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 아니에요, 아저씨. 전 삼촌 따라갈래요. 그렇게 해서 엄마와 추억이 깃든 정들었던 찻집을 떠나 삼촌 집에 가게 됐어요. 왕씨 아저씨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셨어요. 용아, 잘 살아야 한대. 나중에 크면 놀러 오고. 예, 안녕히 계세요, 아줌마, 아저씨, 누나. 처음 보는 삼촌이지만 그래도 삼촌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삼촌은 변두리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산동네로 저를 데려갔어요. 계단을 오르고 오르니 산 중턱의 비탈길에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 나왔어요. 설마 저 거지 같은 집에 사는 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보내달라고 말해야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촌이 너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녕한다, 조카야. 여기가 너랑 나랑 살 우리의 꿈의 궁전이야. 물론 지금은 비록 허름한 판잣집이지만 삼촌이 1년 안에 어엿한 집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때까지 참고 견뎌줄 수 있지? 네? 꿈의 궁전이요? 여기가요? 귀신 나올 것 같은데요. 밤에 귀신 소리는 들려도 귀신은 절대 안 나온대. 걱정을 마. 네? 너무 무서워요, 삼촌. 당장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실은 삼촌도 좋은 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수중에 있는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이 여기밖에 없더라고. 이래봬도 아직 쓰러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으니 안심하고 얼른 들어가자. 짐부터 풀어야지. 짐을 풀고 말고 할 가구도 없이 이불장으로 보이는 성캐비닛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단칸방이었어요. 부엌 하나에 방 하나. 창문 밖으로는 바람이 부는 대로 나무들이 귀신처럼 윙윙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삼촌? 응? 외국에서 일하면 보통은 돈 많이 벌지 않아요? 엄청 벌지. 삼촌도 열심히 돈을 벌었단다. 근데 왜 집이 이래요? 아, 조카님, 여기 앉아보렴. 삼촌이 어떻게 이 집에 살게 됐는지 들려주마. 그러니까 네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말이야. 나는 누나랑, 그러니까 네 엄마랑 같이 서울로 올라왔단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누나가 나한테 부모님이나 다름없었지. 누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나를 대학까지 보내줬고 나는 누나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단다.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선배들이랑 같이 종이박스 사업을 시작했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운동화에 들어가는 종이박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엄청 잘 나갔어. 어린 나이에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사람이 거만해지더라. 돈 씀씀이도 커지고
우린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잘 나갔어. 그런데 그때 내가 일생일대의 과오를 저질렀지 뭐냐. 과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오란 잘못이나 허물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실수를 했다 이런 말이지. 어떤 실수를 했는데요? 같이 사업을 하던 선배가 말이다.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야. 평소 형 동생하는 막역한 사이에 명의만 빌려주는 건데 뭐 어때? 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서류에다 내 도장을 딱 찍어주었지.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할 줄은 몰랐어. 선배는 애시당초 은행 부채를 갚지 못하고 중국으로 도망을 쳤고 나는 내 재산까지 차압당한 것도 모자라 선배 빚까지 몽땅 내가 또 안게 된 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배라는 아저씨 정말 나빠요. 그러게나 말이다. 선배 본가로 찾아가서 선배가 중국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지. 그런데 가족들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더라. 어이가 없었어. 보증을 서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고 했는데 그건 망고불변의 진리야. 너도 혹시나 해서 말인데 친구 보증을 서거나 네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절대 안 된다. 알았니? 삼촌, 저 이제 겨우 10살인데요.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만 마음이 앞서 나갔네. 아무튼 나는 빚부터 갚아야 했어. 그래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종이박스 사업할 때 거래처였던 지인이 보르네오 섬에서 공장을 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 섬으로 기어 들어갔지. 거기서는 적게 먹고 적게 입고 빚을 갚기 위해 죽도록 일만 했단다. 10년을 미친 듯이 돈만 모았어. 그렇게 돈을 다 갚아가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누가 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온 거야. 누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엄마는 몰랐어요. 삼촌이 보르네오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삼촌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누나는 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자랐어. 부모님은 아들인 나만 예뻐하셨거든. 누나는 1살 차이인데도 엄마 대신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줬어. 문어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부모님이 태풍을 만나 돌아가셨을 때도 누나는 자기 자신보다 나를 먼저 걱정해주던 사람이야. 그런 누나한테 빚더미에 앉아있는 내 사정을 말하기는 곤란하잖아. 빚쟁이한테 쫓기는 루저가 되어 누나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보다는 너무 잘 나가서 거만해져서 연락도 안 하는 얄미운 남동생으로 남아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따로 소식도 전하지 않았던 거란다.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고 이제서야 빚도 다 갚고 돈을 좀 모아서 누나 앞에 보란듯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싶었는데 누나는 날 기다려주지 않았어. 삼촌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습니다. 삼촌이 우니까 저도 따라 눈물이 쏟아졌어요. 삼촌,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용아, 삼촌이 잘할게. 이 삼촌이 네 엄마한테 받은 거 전부 너한테 돌려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만 울고 내일은 씩씩하게 웃으면서 사는 거다. 알았지? 약속! 삼촌과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삼촌과 판잣집에서의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했어요. 삼촌은 운 좋게도 가내 수공업으로 책상이나 의자를 만드는 목공소에 일자리를 구했고 저는 전학을 간 학교에 적응을 해야 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삼촌이 일하는 공장으로 가서 삼촌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근처 성당에서 학교 숙제를 했어요. 삼촌이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삼촌과 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빠와 아들처럼요. 삼촌과 저는 성이 같아서 전학 간 학교에서도 더 이상 아빠 없는 아이라는 놀림은 당하지 않았어요. 문득 엄마가 보고 싶을 때 눈물이 차오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삼촌이 다정하게 토닥토닥 저의 깊은 슬픔을 달래주었어요. 용이 엄마 보고 싶어? 네. 그럼 우리 엄마랑 가장 행복했던 추억 말하기 대회 할까?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용이는 엄마랑 나는 누나랑 살면서 제일 행복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용이 먼저. 저요? 저는 친구랑 학교에서 싸워서 코피가 났을 때 엄마가 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을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요. 그때 엄마가 수건으로 내 머리를 이렇게 닦아주는데 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냄새가 나서 행복했어요. 삼촌은요? 나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앉아서 울고 있을 때 누나가 내 손을 잡으면서 그랬어. 걱정 마 상혁아. 누나가 있잖아. 누나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를 공부시키고 대학에 보내줄 거야. 누나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그때 누나의 손이 참 따뜻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삼촌은 엄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써주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삼촌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가 태어나 난생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이를테면 삼촌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약수터 옆에 체력 단련장에서 철봉을 하거나 훌라후프를 돌리기도 했어요. 삼촌이 끙 소리를 내면서 가까스로 엽기를 올리는 것도 신기하게 쳐다보고는 했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저희는 사이좋게 같이 밥을 먹었어요. 우와, 달걀 프라이다. 내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 너무너무 맛있어. 이것도 네가 먹어. 삼촌 하나 나 하나 먹는 거 아니야? 삼촌 공장에서 매일 나오는 게 뭔지 아냐? 저놈의 달걀이야. 아, 삼촌은 너무너무 지겨워서 아침까지 달걀을 먹다가는 조만간 꼭이요 장닭으로 변할지도 몰라. 진짜? 그럼 내가 먹는다? 네네, 조카님 많이 드시고 열공하세요. 삼촌은 달걀 프라이만이 아니라 소세지나 불고기 같은 특별한 반찬이 올라올 때마다 저에게 다 양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종종 만들어주셨는데 그 맛이 정말 끝내줬어요. 삼촌, 나는 이 세상에서 삼촌이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제일 맛있어. 진짜? 이야, 조카님 칭찬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이야, 기분 좋다! 삼촌, 울어? 우는 거야? 아니야, 임마! 내가 고작 네 칭찬에 울 것 같아? 나 같은 사나이 대장부가? 헐, 어림도 없다, 이놈아. 에이, 눈가가 빨개진 게 아닌 게 아닌데? 삼촌, 갱년기야? 뭐, 임마? 네가 갱년기를 알아?
주말 아침에는 삼촌과 나란히 목욕탕에도 갔어요. 엄마와 단둘이 살 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남자 어른과 사이좋게 등을 밀어주고 같이 머리도 말리고 목욕탕을 나오면서 받은 야쿠르트는 꼭 병을 뒤집어 아래를 이빨로 뜯어먹어야 제맛이었죠. 면도를 하는 방법도 삼촌을 보면서 배웠어요. 삼촌, 나도 면도할래. 입에 거품 휙 붙여줘. 뭐? 어디 수염도 안 난 놈이 나랑 같이 면도를 하려고 해? 이건 나처럼 어른 남자만 할 수 있는 전유물이야. 너 같은 꼬맹이는 그림의 떡이란다. 에헴. 나도 거울 보고 할래. 면도 쓱쓱 줘봐. 쓱쓱. 그리고 뭐 바르던데? 스킨 찹차. 따가워. 이 녀석 꼴 좋다. 면도는 아무나 하냐? 어린이는 가라. 저리 가. 그럼 나는 언제 해? 다 때가 되면 하는 거야. 그러니 언제든 물어보렴. 엄마한테 말하기 부끄러웠던 것들, 남자들만 아는 그런 것들, 이 삼촌이 다 이야기해주마. 죄다 물어. 삼촌은 정말이지 저에겐 아빠이자 형이었고 엄마이자 누나였습니다. 저에게 가족의 고마움에 대해 몸소 알려준 분이시니까요. 언젠가 삼촌은 세계 지도를 사다가 벽에다가 걸어주셨어요. 용아, 사람은 말이야, 꿈은 크게 가져야 해. 우리가 지금은 다 허물어져가는 반잣집에 살아도 우리의 이상은 저 멀리 꿈을 향해 있어야 하는 거야. 세계 지도랑 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자, 봐라.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봐. 여기 있네. 호랑이가 두 발을 들고 서 있는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지도로 보니까 너무 작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더 좁은데 우리는 이 안에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어때? 답답해. 그래. 세상은 이렇게 넓고 우리는 언젠가 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닐 거야. 정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꿈을 꾸는 거야.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거니까. 삼촌은 파리의 에펠탑이나 런던 브릿지 사진을 잡지에서 찢어와서 저희 방 창문에 붙이면서 에펠탑의 유래와 런던 브릿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삼촌이 제일 가고 싶은 곳은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정 성당이라고 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기 예수와 성모 마리아, 성 요셉의 성스러운 가족을 뜻하는 스페인어야. 건물이 마치 옥수수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자샤, 저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건물인지 아냐?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설계해서 지었는데 자그마치 140년 넘게 공사 중이야? 우와, 그럼 가우디란 사람은? 이미 고인이 됐지. 고인의 유지를 이어서 후손들이 계속 짓고 있단다. 삼촌은 죽기 전에 꼭 한번 저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삼촌의 큰 그림 속에서 자란 저도 가난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원대한 꿈을 키워나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아무래도 대학은 제 손으로 벌어서 가고 싶었어요. 삼촌에게 직장을 구해서 먼저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제 뜻을 전하자 삼촌은 펄쩍 뛰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네 등록금도 못 마련할 줄 알고? 삼촌, 처음에 이 집을 1년 만에 벗어나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랬지. 지금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 아직도 여기서 살잖아. 그렇지. 그런데 내 등록금을 내주겠다고? 됐어, 삼촌. 지금까지 나 먹이고 입히고 학비 대느라고 저축할 돈도 없었다는 것쯤
나도 알아. 야, 넌 정말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했어. 이 삼촌이 그까짓 대학 등록금만 못 마련할 것 같아? 삼촌한테는 받기만 했잖아. 대학은 내 손으로 가고 싶어서 그래. 안 돼. 그건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해. 넌 공부만 해. 등록금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수능시험 준비만 하는 거다. 알았나? 삼촌은 제가 돈을 벌겠다는 말에 각성을 한 듯 공장을 나가지 않는 주말에는 막노동을 나가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절대 막노동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삼촌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허투루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죽어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마침내 저는 명문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고 삼촌은 저의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삼촌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가슴이 북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삼촌, 고마워. 임마, 울긴 왜 울어? 힘이 남아도네. 그럴 힘이 있으면 삼촌 어깨나 주물러라 임마. 삼촌. 승모근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이거 내가 다 풀어줄게. 이리 와봐. 아유, 이 녀석. 근육 풀어준다면서 복수를 하는 것 같은데. 아유, 야! 이거 완전 돌덩이네. 제대로 풀어야지. 안 그러면 삼촌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가만 있어봐. 그만. 조카씨. 조카님, 그 손을 그만 거두어 주셔서 제발. 잘못했어요. 저는 삼촌의 지원 덕분에 공과대학에 무사히 들어갔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친구들과 인공과 드론으로 영상을 분석하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삼촌이 저에게 세계 지도를 보면서 해주신 말씀. 세계를 한눈에 바라보고 세계를 품으라는 그 말을 새기며 이 지구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위성까지는 못 만들지만 드론은 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실제로 드론으로 산불을 끄거나 택배를 보내거나 농작물의 상태를 살펴 수확량을 예측하는 데 드론이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이 사용되기도 했죠. 아무튼 드론은 부동산, 금융, 치안, 안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산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고도 명령어만으로 드론을 동작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드론의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드론을 언제든 띄울 수 있고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영상 분석을 최고로 잘하는 기업으로 떠오르면서 회사는 입소문을 타기에 이르렀고요. 창업 1년 만에 3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대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는 등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제 회사는 아주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방송사에서 몇 번이나 저를 인터뷰할 정도로 본의 아니게 저는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촌과 저는 판잣집을 떠나 한적한 부촌으로 이사를 갔어요. 마당에 연못이 있는 집으로요. 그건 저희 엄마가 평생 꿈꿔오던 꿈의 집이었어요. 이야, 나도 이런 집에서 다 살아보네. 내가 못 지킨 약속을 우리 조카가 지켰네. 고맙다. 삼촌이 아니었으면 나는 꿈도 꾸지 못하고 내 안에 세계를 품지도 못했어. 이건 다 삼촌 덕분이야. 참,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창업 초창기 회사 홍보를 위해서 방송사가 요청하는 인터뷰란 인터뷰는 모두 응하던 그 무렵 회사로 저를 찾아온 신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태도가 너무 강경해서 차마 경비를 불러 내쫓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 집무실로 들어서는 그분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제 친구라는 것을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룩이란 게 참 무섭네. 30년 만에 봐도 제 핀줄인 줄 알겠더라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미희, 네 엄마지? 네 엄마를 봉직 공장에서 만나 한때 같이 살았지. 내가 네 애비다. 제 아버지요? 죄송한데요. 무슨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이분이거든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삼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된 저를 키워주신 제 아버지세요.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야쿠르트를 사주셨고요. 약수터 체력 단련장에서 훌라후프도 같이 돌렸고요.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 다음에는 맞지 말라고 싸우는 법도 알려주셨고요. 제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만들어주셨고요. 달걀 프라이나 소시지도 저에게 양보해 주셨어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돈 걱정을 시킨 적이 없으세요. 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막노동도 서슴지 않고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혈육을 저버리셨잖아요. 엄마가 헤어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래도 꼭 한번 저를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안고 당신네 집으로 갔을 때 엄마와 저를 본 당신이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는 다시는 당신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들이라고요? 제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니까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고 싶으세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뿐이세요. 이만 나가주시죠. 그 사람은 끙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일어나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삼촌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엄마랑 행복했던 순간 말하기 대회 할까? 좋지, 좋아. 너부터 해. 얼마 전에 생각난 따끈따끈한 추억이야. 나 엄마랑 찍은 사진 있잖아. 알지? 둘이서 청바지에 흰 티 입고 찍은 사진 말이잖아. 네 입이 삐쭉 튀어나와 있는 거. 그게 말이야. 그때 우리 동네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거든. 엄마가 나랑 사진 찍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나는 아빠 없이 엄마랑 단둘이 찍는 게 너무 싫었어. 친구들이 사진을 보고 놀릴 것 같아서 더 싫었거든요. 근데 사진사 아저씨가 치즈, 김치, 웃어요 하는 말을 따라하는데 엄마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 있지? 나는 끝까지 뾰루퉁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말이야.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 엄마 말대로 사진을 안 찍었으면 어쩔 뻔했어? 야식, 갑자기 눈물 나게. 너 왜 그래? 삼촌, 우리 사진 찍자. 가족 사진. 삼촌이랑 찍은 사진이 없잖아. 그럼 누나 사진 들고 같이 찍을까? 좋지? 그렇게 삼촌과 저는 사진을 찍고 옆에 포토샵으로 엄마 얼굴도 그려넣었어요. 그리고 삼촌과 함께 세계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출발해서 파리로 가서 바르셀로나로 가야지. 사그리나 파밀리아는 거의 완공 단계래. 삼촌, 여기 꼭 보러 가자. 뭐? 성가족 성당을 본다고? 삼촌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었던 곳. 전부 내가 다 보여줄 거야. 내가 다 같이 가줄 테야.
조카야, 네 말은 너무 고맙지만 삼촌은 말이다. 네가 좋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으면 좋겠구나. 삼촌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안 된다. 노총각은 나만 할 거야. 넌 얼른 연애부터. 삼촌의 투정을 못 들은 척 저희는 세계여행을 떠났습니다. 삼촌과 조카로 만난 우리 부자의 이야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삼촌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만들어 올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